아니, 왜 연락도 안 된 상태에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어차피 점심에 가기로 했으니까 늦을까봐 먼저 출발한 거야. 전화를 안 받으면 그냥 계셔야죠. 그렇게 불쑥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아무리 자식 집이더라도 그러는 건 예의가 아니죠. 이번 일은 저를 탓하실 게 아니고요. 사생활은 지키며 살죠. 됐어요. 사업자금 안 주셔도 돼요. 대출 받으면 돼요. 그 집으로 대출을 받겠다는 말이야. 제 집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그 집으로 대출 받도록 놔둘 줄 아냐? 가만히 안 두시면요? 도로 가져올 거다. 아버지가 무슨 권리로요? 너 그 집 줄 때 했던 말 잊었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강두석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 씨는 자식들에게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래도 내 품 안에 있는 자식이라 몰랐지만 자식 둘이 결혼을 하고 나니 이토록 이기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결혼할 때는 평생 효도할 것처럼 맹세하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가더니 시간이 흐르자 그런 약속도 이미 잊은 듯 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이 사람이지만 제 부모를 단물 빠진 노인네 취급을 한다면 강 씨 또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들, 딸들은 잊은 것 같지만 집을 사주며 내걸었던 조건이 있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강 씨는 아들에게 주었던 것을 도로 뺏어올 작정이었습니다. 설령 자식이 빈털터리가 되더라도 말이죠. 부모를 부모로서 존경하지 않는 자식은 그런 부모의 도움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강 씨도 그런 자식에게 몇 억하는 집을 주느니 그 돈으로 노후를 더 편하게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았죠. 강 씨와 아내는 젊어서 고생을 꽤나 했고 40이 넘어서 삶이 폈습니다. 다행인 것은 자식들이 공부할 쯤엔 그 뒷바라지를 할 수 있을 만큼 살만해졌다는 것이죠. 강 씨 부부는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였습니다. 둘 모두 공부를 잘 시켜 좋은 대학에 진학시켰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고생은 모르고 큰 아들, 딸은 인생이 너무 쉬워서였는지 어쨌는지 부모에게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듯 했습니다. 함께 살 때는 몰랐지만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강 씨와 아내는 크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저 결혼하려고 해요. 어느 날 찾아와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겠다던 아들. 그때 아들의 나이가 29이었습니다. 강 씨가 생각하기엔 무척 이른 나이였습니다. 공부한다고 취직을 한 지는 몇 년 되지 않았으니 말이죠. 무슨 결혼을 하겠다고? 너 직장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잖아. 너무 이르지 않아? 내년이면 30인데 뭐가 일러요? 요새 20대에 결혼한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들 30 중반에 하던데.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뭐하러 기다려요?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결혼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곤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그냥 살림만 합치면 되는 것도 아니고. 강 씨도 아들의 결혼을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결혼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때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집도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런 여력이 돼? 아들에게 묻자 아주 태연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집은 아버지가 사주시면 되죠. 뭐? 황당함에 되물었지만 아들의 표정은 무척 당당했습니다. 맡겨두었던 것을 돌려받는 것처럼 말이죠. 집만 있으면 돈은 벌면 되는 거니까요. 결혼 자금만 좀 대주세요. 기가 막힌 웃음만 나왔습니다. 물론 강 씨 부부도 자식들이 결혼하면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너무 일찍 와서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말이죠.
하지만 아들의 태도가 참 괘씸했습니다.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거야? 혹시 애라도 생긴 거야? 그러자 아들은 그건 또 아니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둘 다 멀쩡한 직업도 있는데 결혼에 적당한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상대방 집안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강 씨가 꼭 집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신 상태가 참 황당했습니다. 부모가 당연히 집을 사줘야 하고 결혼 자금을 대줘야 한다는 생각이 말이죠. 능력이 안 되면 천천히 돈을 모아서 할 생각도 해야 하는데 무조건 지금 결혼을 한다며 우기는 것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아들인데 결혼하면 집은 해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걸 조금 빨리 달라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준호야, 아버지 말 듣고 좀 천천히 생각해봐. 아, 엄마. 설마 그럼 집도 안 해줄 생각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으면서 안 해주는 건 서운하죠. 아내에게 짜증내는 아들을 보니 강 씨도 열이 뻗쳤습니다. 너 이놈 자식.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집을 맡겨놨어? 그런 게 아니고요. 집이고 뭐고. 한 푼도 보태줄 생각 없으니까 결혼을 하든 뭘 하든 다 네 능력껏 해. 아, 아버지. 집이 없으면 단칸방에 살든 어디 살든 알아서 해. 이런 나쁜 놈을 봤나? 집 내놓으라고 엄마한테 윽박 지르는 놈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아니고요. 답답한 마음에. 결혼을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이유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 알아서 해야 할 거 아니야. 부모 찾아와서 돈 내놔라 할 게 아니라. 그러자 아들이 괴로운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할 말 끝났으니까 이만 가봐라. 그러자 아들이 마지못해 강 씨의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결혼하겠다는데 시켜야 하지 않아? 아, 누가 결혼하지 말래? 하고 싶으면 하라 그래. 강 씨의 아내는 금방 마음이 약해졌지만 강 씨는 아들이 괘씸해서 전혀 지원해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내에게서 깜짝 놀랄 만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애가 생겼대. 뭐? 아니라며? 당신이 화낼까봐 말을 못했다고 그러네. 강 씨는 골치가 아파서 머리를 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서둘렀나 싶었죠. 애 데리고 원룸에서 살 수는 없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마음이 안 좋아. 강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강 씨를 아내가 며칠 내내 설득했습니다. 당신이 그러니까 준호 그놈이 당연한 줄 알고 집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도 어쩌겠어. 애가 생겼다는데 결혼 안 시킬 거야? 결국 결혼은 해야 할 상황이었고 아내의 말대로 한 푼 없이 시작하기엔 곧 태어날 아이가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강 씨는 고심했죠. 집은 해주긴 해주마. 정말요? 다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그래. 다시 한번 지난번처럼 네 엄마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굴거나 부모 실망시키면 돌려받을 거야. 효도가 그 조건이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부모를 등한시한다면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증여계약서에도 명시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주변에 물어 생각해낸 방법이었습니다.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다고 했으니 늘 경각심을 가지며 살길 바랐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아들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집이 생기는데 이것저것 가릴 처지도 아닌 듯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그 해가 지나기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들네가 아이가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배가 불러오지 않아 추궁하자 이실직고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강 씨는 또다시 아들에게 실망하게 됐죠. 너희가 제정신이야. 그런 걸로 부모를 속여? 한두 살 먹은 어린애들도 아니고. 그건 아버지가 반대를 하시니까. 내가 언제 반대를 했어? 니들 능력껏 결혼하라고 했더니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 아니야? 통화를 하는데도 뜨거운 콧김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줬던 집을 다시 뺏내 만회했지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기가 막힌 시점에 실제로 임신을 한 며느리 덕에 또다시 강 씨는 마지못해 용서를 해야 했죠. 그래도 잘 살면 됐잖아. 아내의 말처럼 아들네는 그 뒤로 탈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 딸도 결혼했고 아들과 똑같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물론 똑같이 증여 계약서를 썼죠. 그리고 아들의 계약서와 함께 서랍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꺼내는 일은 여태 없었습니다. 여보, 이거 통신사에서 무슨 서류를 보내라고 하는데, 휴대폰으로 보내라는데? 그래? 준호한테 물어봐. 요새는 다 휴대폰으로 금방 하잖아. 그럴까? 강 씨의 아내가 아들에게 전화해 부탁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사진 보내주면 대신 접수 좀 해줄 수 있을까? 뭘요? 아, 무슨 서류를 보내라는데 할 줄 모르겠어서 아, 지금 좀 바쁜데. 지금 당장 안 해도 돼. 저녁에 시간 나면 해줘. 알겠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저녁에 한 번 더 연락을 했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한테 다시 한번 연락해봐. 바쁘니까 연락이 없는 거 아닐까? 내일 해보지 뭐. 그런데 아들에게서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준호 아직도 연락 안 돼? 다시 전화해보라니까. 잠깐만. 아내가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엄마. 별것도 아닌데. 그거 차라리 팩스로 보내면 아무 문구점 같은 데서 보내주지 않아요? 아, 그래? 아니면 핸드폰 가게 같은 데 한번 가봐요. 엄마 핸드폰 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런 걸 해줘? 해주진 않아도 어떻게 하는지는 알려줄 수 있겠죠. 별로 안 어려워요. 아들의 귀찮은 목소리가 아내의 휴대폰을 타고 강 씨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그럴 거면 왜 며칠 동안 기다린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별로 안 어려워서 남들도 알려주는 걸 왜 아들은 알려줄 수 없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 알겠어. 바쁘지? 네. 바빠요. 아시잖아요. 아, 현아한테 물어보시던지요. 아들은 무심히 대꾸했습니다. 작년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아들이 바쁜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투가 참 차가웠죠. 아내는 그런 아들에게 오히려 쩔쩔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쁘다네. 현아한테 부탁해봐야겠다. 그런데 딸도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아들처럼 귀찮은 말투는 아니었지만 당장은 안 된다며 나중에 해주겠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은 또 며칠 기다리다가 못 보낼 듯해서 강 씨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내일 나랑 같이 가서 물어보자고. 그 통신사에서도 휴대폰으로 무슨 사진만 보내라고 했다며. 그건 그렇지. 그래서 다음날 강 씨는 아내와 함께 집 앞에 있는 휴대폰 가게에 찾아갔습니다. 직원은 이런 부탁이 흔한지 당황하지 않고 알려주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괜히 번거롭게. 아니에요. 고마워요. 덕분에 알턴이가 빠졌네. 아내도 진작에 물어볼 걸 그랬다며 웃었습니다. 요즘 휴대폰은 왜 이렇게 사용하기가 어려운 거야? 무슨 기능도 많고
그러게 전화만 하면 끝이 아니네. 그런데 이런 대화를 나눈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휴대폰 가게를 찾아갈 일이 생겼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 고장난 거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글씨가 작아져가지고 뭐가 보이지도 않네. 강 씨가 아내의 휴대폰을 가지고 와서 이것저것 눌러보았지만 아내나 강 씨나 크게 다를 게 없었습니다. 무슨 설정이 잘못된 것 같기는 한데. 메시지도 잘 안 보여서 큰일이네. 애들한테 물어보지. 에이, 바쁠 텐데. 아내가 망설이는 것이 이해가 갔습니다. 결국 아내가 부탁했던 일이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누구도 전화해서 물어보는 자식이 없었으니 말이죠. 지난번에 갔던 데 가서 한 번만 더 물어보자. 그런데 미안한 마음에 음료수까지 들고 갔는데 음료수를 내밀기도 전에 인상을 찌푸리는 직원 때문에 물어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는 핸드폰 사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도와드렸는데 자꾸 이렇게 오시면 저희가 업무가 안 돼요. 강 씨 부부 말고는 다른 손님이 없었고 직원은 셋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한심한 노인을 보듯이 쳐다보는 직원 때문에 강 씨도 아내도 마음에 상처가 됐습니다. 아, 미안해요. 아니, 자녀분들 없으세요? 웬만하면 자녀분들이 다 할 줄 알 텐데.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는데 아내도 같은 기분이었는지 서둘러 강 씨의 팔을 잡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일하는데 우리가 방해를 했나 보네. 그냥 준호한테 물어봐야겠다. 나이 든 것이 서러웠습니다. 평소에 스마트폰에 관심이 별로 없었기에 사용법을 잘 몰랐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 훌쩍 더 늙은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 왜 자꾸 그런 걸 전화로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봐야 알죠. 듣기만 해서 어떻게 알아요? 휴대폰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요. 그럴 거면 뭐하러 스마트폰 쓰세요? 그냥 폴더폰 같은 거 사서 쓰시지. 하지만 아들이 그 직원보다 더했습니다. 어찌나 귀찮아 하던지 결국엔 주변에 물어물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식이 둘이나 있어도 휴대폰 사용법 하나 알려줄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 그래 놓고는 저들 필요할 때는 애도 맡기고 반찬도 해달라고 그러고 자기 이득만 챙기기 바쁜 자식들이었습니다. 애들은 뭐하러 맡아줘? 외출하고 오후에 집에 돌아왔더니 딸네 손주들이 와 있었습니다. 바빠서 오늘 좀 봐달라는데 어떡해. 애들 버릇만 나빠지지. 자식인데 그럼 안 도와줘? 강 씨는 답답했습니다. 부모에겐 단 10분도 할애하지 않는 자식이 뭐가 예쁘다고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게 낙인 듯 했죠. 이번에 준호네 집에 가기로 했어. 준호네 집엔 왜? 김장한 거, 그거 김치 좀 갖다 주라네. 그 김에 애들도 보고 밥도 같이 먹고 하기로 했지. 수육 삶아가지고 김장김치에 같이 먹으면 좋잖아. 준호가 그렇게 하래?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생전 집으로 초대하는 법도 없었는데 말이죠. 내가 물어봤지. 내 친구들 보니까 다 그렇게 자식들이랑 먹고 그러던데. 먼저 초대한 것도 아니야? 에이, 누가 초대하고 말고가 중요한가? 어쨌든 주말에 가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현아한테도 물어봐야겠다. 김치 필요하다고 그랬었는데. 아내의 말에 강 씨는 혀를 찼습니다. 아무튼간 못 말려. 그래도 아들네 가는 일이 좀처럼 없기 때문에 강 씨도 싫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참에 가서 오랜만에 손주들도 보고 싶었습니다. 딸은 친정이라 편안히 손주를 잘 맡기지만 아들네는 바쁘다며 자주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점심쯤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출발 전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받지 않았습니다. 점심 때 가기로 했으니까 일단 출발은 하자고. 아들네가 멀지 않아 금방 도착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들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30분 정도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연락이 없기에 강 씨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 바쁜지 모르겠는데 그냥 돌아가자. 그냥 가서 초인종 눌러보는 게 낫지 않아? 안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전화를 받았겠지. 그러면 이 김치는 어떻게? 차에 실어두었던 김치통 2개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럼 기왕에 가져온 거 이건 경비실에라도 맡겨놓고 가자. 나중에 연락 오면 준호 보고 들고 가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경비실에 김치를 맡겨두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3시간 뒤에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이게 뭐야? 점심 때 가기로 했었잖아. 강 씨가 언짢아서 따지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어쩌죠? 애엄마가 아파서 병원이에요. 목소리가 좋지 않았죠. 뭐? 정말? 어디가 얼마나 아프길래? 그게 아, 어디가 아파? 폐렴이래요. 뭐? 폐렴? 네. 그렇다네요. 아니, 그러면 애들도 같이 간 거야? 아, 애들이요. 처가에 맡겼죠.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게요. 일단 저도 오늘은 병원에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집에 가도 저녁 늦게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오시는 건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병원에 있다는데 무슨 다음이야? 어느 병원인데? 그건 왜요? 아, 왜긴 왜야? 며느리가 입원했다는데 우리도 가봐야 할 것 아니야? 아, 오신다고요? 아,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금방 퇴원할 텐데요. 폐렴인데 금방 퇴원할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 어쨌거나 안 오셔도 돼요. 제가 또 연락드릴게요. 아들은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니 경비실에 두고 온 김치가 생각났습니다. 오늘 집에 들어올지 못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계속 바깥에다가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지고 와서 김치 냉장고에 우선 넣어놔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자. 강 씨와 아내가 다시 차를 타고 아들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경비실에 들어가서 다시 김치통을 들고 나왔는데 어딘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씨 부부가 뒤를 돌아보자 아들네가 사는 아파트 입구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나오고 있었죠. 강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중엔 폐렴으로 입원을 했다던 며느리도 있었으니 당황스러울 법도 했습니다. 폐렴은커녕 무척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좀 빨리 출발하자니까 늦었네. 숙소 체크인이 3시부터란 말이야. 풀빌라라서 해 떨어지기 전에 놀아야 돼. 안 그러면 추워. 아, 따뜻한 물 나온다며? 그래도 애들 감기 걸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미리미리 말했어야지. 갑자기 가게 됐으니까 그렇지. 원래 오늘 어머님, 아버님 오시기로 돼 있었는데. 그러면 사돈네랑 같이 갔어야 하는 거 아니니? 에이, 아니에요. 장모님 놀러 가고 싶다고 그러셨잖아요. 역시 우리 사위밖에 없어. 무척이나 단란해 보이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뿌듯하게 웃으며 바라볼 수가 없었죠. 당일에 연락도 안 받고 갑자기 취소한 것도 괘씸했지만 차라리 그냥 약속을 취소했으면 나았을 텐데 굳이 며느리가 아파서 입원했다는 핑계를 댄 것은 용서하기 힘들었습니다. 강 씨 부부는 그것도 모르고
김치통을 들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지 몰랐습니다. 처가 식구 챙기는 건 모르는 바가 아니었지만 이렇게 강씨 부부를 무시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놀러 가는 걸 알았다면 쫓아가기라도 했을 줄 알았는지 아니면 강씨가 무슨 생각을 하든 전혀 상관이 없었는지 아프다던 며느리는 안사돈과 깔깔대고 있었고 그 옆에서 같이 웃고 있는 아들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손주들과 바깥 사돈도 그 뒤를 따랐고 아들의 차를 타고는 가버렸습니다. 아내도 그 모습을 고스란히 함께 보았죠. 아내도 말이 없었고 강씨도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씨 부부는 가지고 갔던 김치통 2개를 고스란히 다시 들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강씨는 아들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심란하기도 했고 놀러 갔다면 사돈네도 다 같이 있을 테니 괜히 전화해서 큰 소리를 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 아버지. 어제 걱정하셔서 전화드려요. 다행히 좀 괜찮아서 금방 퇴원할 것 같아요. 강씨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밤새긴 했는데 다행이죠.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아들 때문에 기가 찼습니다. 아마 놀러 갔다가 이제 돌아온 모양이었죠. 병원에 계속 있었던 거야? 네. 걱정돼서요. 사돈도 고생하셨겠네. 애들 보느라. 아, 그렇죠. 장모님이 고생이 많으시죠. 죄송스럽네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김치는 애엄마 퇴원하면 주말에 갈게요. 끝까지 헛소리를 하는 아들에게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참 허무해서 화를 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아들이 강씨의 집으로 혼자서 찾아왔습니다. 경수 엄마는? 아, 아직 몸이 안 좋아서요. 집에서 쉬고 있죠. 그럼 김치 가지러 온 거야? 아, 그것도 있고, 드릴 말씀도 있고 그래서요. 강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아내가 어색한 표정으로 아들을 맞았습니다. 현관에서 서서 얘기하던 아들이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사업 때문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애엄마도 아프고 그래서 머리도 복잡하고 조금 힘드네요. 언제까지 없는 말을 지어낼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더 황당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강씨는 그제서야 입을 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 달라고 찾아온 거야? 생각보다 날카로운 강씨의 반응에 아들이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아, 말하자면 그렇긴 한데. 너 지금 그런 소리 하러 여기 온 거라고?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 너 지난주에 경수 엄마 입원했던 거 맞아? 그러자 아들이 화들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당연히 맞죠. 왜 그러시는데요? 그날 너희 집에 갔었다. 저희 집에요? 언제요? 그날 점심에 만나기로 했었잖냐? 그때 도착해도 전화를 안 받길래 김치 놓고 왔었어. 그 다음에 입원했다길래 다시 김치 가지러 또 갔고. 보니까 어디 놀러 가는 것 같던데. 아니냐? 그러자 아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일정이 생겼으니까 못 만난다고 말을 미리 하면 될 거 아니야? 전화도 안 받아서 헛걸음하게 만들어 놓고. 뭐, 폐렴으로 입원? 그래놓고 끝까지 며느리가 아프네 어쩌네 하면서 사업자금까지 받으러 온 아들이 정신이 똑바로 박힌 놈인가 싶었습니다. 강씨가 한참을 아들에게 퍼부어댔습니다. 무슨 사업자금? 어림도 없는 소리 말아라. 맨날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그것도 거짓말 아니냐?
그러자 아들도 화가 났는지 억울했는지 오히려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아니, 왜 연락도 안 된 상태에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자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어차피 점심에 가기로 했으니까 늦을까봐 먼저 출발한 거야. 연락이 안 되면 그냥 계셨어야죠. 그렇게 불쑥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아무리 자식 집이더라도 그러는 건 예의가 아니죠. 그러면서 아내에게 화를 내는 아들. 왜 방귀 낀 놈이 성을 내는지 몰랐습니다. 그것도 꼭 제 엄마에게 말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제 편을 드는 엄마는 우습게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이번 일은 저를 탓하실 게 아니고요. 사생활은 지키며 살아야죠. 뭐야? 거짓말하고 처가 식구들이랑 놀러 간 놈이 김치 받으러 그리고 돈 얻어내러 부모를 찾아와? 그래 놓고는 뭐? 사생활 양심이 있냐? 됐어요. 사업자금 안 주셔도 돼요. 대출 받으면 돼요. 그 집으로 대출을 받겠다는 말이야? 제 집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목구멍이 뜨거워지는 듯 했습니다. 뭐 이런 놈이 있나 싶었습니다. 진작에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누가 그 집으로 대출 받도록 놔둘 줄 아냐? 가만히 안 두시면요? 도로 가져올 거다. 아버지가 무슨 권리로요? 너 그 집 줄 때 썼던 계약서 잊었냐? 그러자 아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전혀 생각도 못한 듯 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 계약서를 쓴 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됐으니 말이죠. 아들은 까맣게 잊고 산뜻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았을 테니 말이죠. 제 집이에요. 절대 안 뺏겨요. 그리고 줬다가 뺏는 게 어디 있어요? 아들이 흥분해서 따졌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강 씨가 정말로 그 집을 다시 뺏어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아들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가져갈 명분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확하게 계약서에 적혀 있었고 아들이 계약사항을 지키지 않았으니 그 집은 도로 가져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진심이세요? 이러실 수는 없죠. 우편 받았지? 그런 줄 알고 집은 빨리 비워줘라. 서로 번거롭게 하지 말자. 아버지, 사업하느라 모아둔 돈도 투자한 상태예요. 이대로 나가면 저 빈털털이에요. 그 집 없다고 빈털털이면 네가 잘 못 산 거지. 애비 탓이냐? 난리가 났습니다. 며느리도 전화해서 집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사냐고 했지만 강 씨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문제가 됐던 것을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묻고 살았는데 아들이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앞으론 더 심해질 일만 남은 듯 했습니다. 결국 강 씨는 아들에게서 다시 집을 뺏어왔습니다. 월세 집으로 이사간 아들은 서운함이 컸는지 강 씨에게 한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엄마 감기 걸리셨다면서요. 보약 좀 지어서 보냈어요. 웬일이야? 웬일은요? 딸이 챙겨야지 누가 챙겨요? 아들에게 그런 일이 있자 희한하게도 딸이 강 씨 부부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주 맡기던 애도 맡기지 않고 이렇게 선물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생일에는 생전 보내지도 않던 용돈도 보냈으니 딴 사람이 됐다고 봐야 했습니다. 기뻐해야 할지 씁쓸해해야 할지. 자신도 똑같은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몸을 사리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아들에게서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이제 잘하겠다며 집을 돌려달라고 울며 사정했죠.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강 씨는 같은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더 많이 쏟아붓는다고 효도를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강 씨 부부의 노후나 더 편하게 보내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집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연락하고 찾아오고 효도를 하려고 애썼습니다. 바라는 바가 눈에 뻔히 보였지만 강 씨 부부의 마음은 아직까진 여전했죠. 얼마나 갈지 두고 봐야 알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한동안은 자식들에게 껍데기뿐인 대접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몸이 좀 아파서 말이야. 아버지, 제발 아프다는 얘기 좀 그만하세요. 들을 때마다 제가 더 지치는 기분이에요. 뭐라고? 내가 뭐 병원에 같이 가자 소리를 하냐? 아니면 아프니까 병원비를 달라고 하더냐? 저도 제 삶이 있어요. 저도 지치는데 아버지의 그 아프다 소리를 들으면 힘이 빠져요. 투정 부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 알았다. 이제는 투정 안 부리 마.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5세 박성남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박 씨는 젊어서 건강을 챙기지 못한 것이 후회됐습니다. 아니, 잘 챙겼더라도 80 가까운 나이가 되면 밖은 고장나고 안은 병들게 되어 있었죠. 자식들 키우며 사느라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프다고 말하는 게 지긋지긋하다는 자식. 생각해보면 입버릇처럼 그랬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공부시키고 유학 보내고 하느라 밤낮 없이 일했던 박 씨는 억울했습니다. 아프니 좀 데리고 살아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병원에 같이 가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었습니다. 늙은 부모가 어디가 안 좋은지 들여다보는 게 그렇게 싫었던 것인지 지난 세월이 서글펐습니다. 늦은 밤 열이나 아파하던 어린 아들을 들쳐매고 병원까지 뛰어갔던 수십 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내 마음은 찢어졌던 그때를 생각하자면 부모와 자식의 마음은 결코 같을 수 없구나 싶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도 자식이 아프다고 하면 여전히 박 씨의 마음은 더 아플 테니 말이죠. 박 씨는 그런 자식과 이제 더는 부대끼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움받을 때나 살가워지는 그런 자식이라면 박 씨의 인생에서는 더는 필요 없게 느껴졌습니다. 박 씨는 아들 하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 딸 둘 다 국내에 있는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두 자식 모두 훌륭한 대학에 갔다며 동네에는 현수막이 붙었었죠. 그리고 아들은 3년간 해외에서 유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박 씨가 엘리트였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중학교까지 밖에 나오지 못했죠. 그리고 그건 안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자식들 교육에 열을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내 자식들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이루어졌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이름만 말하면 알 법한 대기업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 밑엔 박 씨의 인생이 걸음으로 뿌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승진했어요. 그리고 드릴 말씀도 있고 그래서 집에 한번 갈게요. 그래? 알았어. 주말에 올 거지? 네.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참.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죠? 그래. 아픈 데 없어. 네 건강이나 잘 챙겨. 아들이 30 중반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박 씨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진작에 상경에서 멀리서 살고 있었죠. 가끔씩 통화하는 것이 박 씨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 씨는 끙 소리와 함께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에게 아픈 데는 없다고 했지만 사실은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젊어서 택시, 공사판, 공장 등을 전전하며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에도 아들의 유학 자금에 보태기 위해서 밤에는 아내와 함께 대리운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고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일만 하며 살아왔죠. 그러니 나이든 몸뚱이가 닳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장시간 서서 일하고 무거운 짐을 평생 나른 탓에 무릎이나 허리는 진작에 고장이 났고 위장병은 만성질환이 되었습니다. 녹이 쓴 기계 같은 몸을 일으키기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는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부엌에 가 밥을 차렸습니다. 밥상은 참 초라했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와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밥 한 끼 못 사 먹을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이 버릇이 된 탓에 늘 식사는 간단했죠.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야? 무릎찜질하는 기계래요. 아이고, 뭐하러 이런 걸 다 사와. 다리 절뚝거리시는 거 보면 마음 안 좋아요. 괜찮은데 참. 사실 그거 제가 산 건 아니고요. 그럼 누가 산 거야? 주말에 온 아들은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산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결혼할 여자라고 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만난 처자라고 하는데 내년 봄에는 식을 올리고 싶다고 했죠. 결혼을 하겠다고? 아들 나이도 이른 나이가 아니라 그 소식이 참 반가웠습니다. 얼른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신혼집은 그 말에 박 씨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 천천히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뒤에 박 씨의 손엔 통장이 하나 들려 있었는데 참 낡기도 낡은 통장이었죠. 이거 너 장가 갈 때 주려고 모아둔 돈이야. 그 말에 아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나이는 먹었지만 유학 생활도 하고 혼자 지내는 탓에 생활비도 이래저래 많이 들었기에 모아둔 돈이 크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심 걱정을 하고 있었던 모양인지 박 씨가 건네는 통장을 기쁘게 받아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큰 돈을 모으셨어요? 아내가 죽기 전까지는 함께 식당 일을 했었는데 그래도 벌이가 괜찮았습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도 이런저런 일을 부업으로도 많이 했으니 돈은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렇지만 허투루 쓰지 않고 자식들 학비나 생활비를 보탤 때나 쓰곤 했죠. 아들, 딸이 결혼을 하게 되면 분명히 목돈이 나갈 것이기에 오래전부터 대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아들을 빈손으로 장가 보내지 않게 된 것에 스스로 대견했습니다. 감사해요. 잘 살게요. 그래? 결혼 준비 잘하고. 그리고 얼마 뒤에 아들의 결혼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며느리의 고향은 서울이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상견례는 생략이 되었고 아들은 결혼 준비로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박 씨가 병원에 가는 날짜는 잘 챙겨서 꼭 전화를 줬습니다. 병원 다녀오셨죠? 그래? 아침 일찍 다녀왔지. 별 이상은 없다고 그래요? 혈압이 높긴 한데 괜찮아. 약도 받아왔고 그래. 무릎은요? 무릎은 다음 주에 물리치료 받으러 가. 걱정 마. 알아서 다녀올 테니까. 너는 결혼 준비 잘 돼가고 있는 거지? 네. 신혼집도 계약했어요. 다음에 초대할게요.
그리고 아들은 식을 올렸습니다. 며느리가 생기자 자식이 하나 더 늘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어쩔 때는 딸보다도 더 박 씨를 잘 챙겼습니다. 아버님, 택배로 무릎에 좋은 한약 지어 보냈어요. 뭐? 바쁜데 별걸 다 신경 쓰고 그래. 물리치료 받고 있는데 말이야. 그래도요. 민성 씨가 아버님 걱정 많이 해요. 알지? 아무튼간 고맙다. 다른 데 아픈 데는 없으시죠? 소화가 잘 안 되기는 하는데 약 챙겨 먹고 있어. 어머, 그러면 소화 잘 되는 약도 지을 걸 그랬네. 아니야. 너희 건강이나 신경 써. 박 씨는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아픈 걸 알아주니까 참 복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때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신혼집을 해줬던 것에 며느리 나름대로 보답 차원의 신경을 써줬던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때만 그렇게 살가워졌던 며느리였으니 말이죠.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아들이 회사의 무슨 책임자가 되면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너희 엄마라도 살아있었으면 올라가서 애도 봐주고 할 텐데. 아니에요. 도움이 구했어요. 걱정 마세요. 그래? 잘했다. 너무 무리하지는 말어. 젊어서 너무 고생하면 늙어서 건강 잃어. 나처럼. 아, 네. 그래도 너희가 나처럼 몸쓰는 일 안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나 봐라. 멀쩡한 데가 없잖냐. 네. 아버지도 건강 챙기셔야죠. 내 걱정은 말고 쉬엄쉬엄 일해. 아무리 머리 쓰는 일이더라도 말이야. 네. 그렇게 할게요. 며느리도 아이를 키우다가 다시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고 여러모로 바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연락이 안 되다가 모처럼 전화가 와서 박 씨는 조금 들떴습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10분이 훌쩍 지났죠. 저 아버지, 이만 끊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어서 일 봐라. 그러고 나서 한참을 또 연락이 없었습니다. 딸이 가끔 전화를 하기는 했지만 딸도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길게 통화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박 씨의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오래도록 소화불량에 시달렸는데 위에 문제가 생긴 듯 간헐적으로 통증이 지속됐습니다. 때마침 아들에게 시골 김치를 좀 보내주기 위해서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바쁘냐? 아니요. 말씀하세요. 이번에 말이야. 그런데 입을 떼자마자 배가 찌릿하는 바람에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왜 그러세요? 이상하게 배가 아프네. 한 보름 된 것 같아.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배가 아플 때가 많아. 꼭 누가 뱃속을 꼬집는 것처럼. 그런데 말을 하는 중간에 아들이 말어리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편찮으시면 병원에 가셔야죠. 그렇다고 병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왜 아버지가 판단하세요? 아프시면 이렇게 전화하실 게 아니라 바로 병원으로 가보세요. 어쩐지 차갑게 느껴지는 아들의 목소리에 박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귀찮음이 가득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박 씨의 착각일는지 더 심해지면 병원에 갈 생각을 하고는 있었지만 아들의 반응에 기분이 조금 상했습니다. 멀리 있는 제가 그런다고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 하시려고 일하는 아들한테 전화 거신 거예요. 아파서 전화한 건 아니고 너희 저번에 김치 다 먹었다고 그랬던 게 생각나서 택배로 보내주려고 했지. 아, 아들이 잠시 침음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김치 이제는 보내지 마세요. 사 먹으면 되니까. 그래? 알았다.
박 씨는 어쩐지 쓸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이 무언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흔들어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식이 바깥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텐데 부모가 그것에 과민 반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들이 퉁명스러운 것은 일 때문이 아니라 자신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명절에 아들 가족이 내려왔습니다. 박 씨는 그래도 명절 분위기를 내고자 전도 부치고 자신 있는 요리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저희 왔어요. 그래? 왔어? 고생 많았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저녁 자쳐줄 테니까. 명절 전날 저녁에 도착한 아들 가족. 박 씨가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주방을 오고 갔습니다. 혼자 있으면 김치에 콩자반 정도가 다일 테지만 아들네가 온다니 정성을 다했죠. 아내처럼 으리으리하게는 못하더라도 그럴싸한 상을 차려내고자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챙기느라 바빠 보였습니다.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봤습니다. 그러니 주방에는 박 씨 혼자였죠. 아이고, 냄비를 옮기다가 다리 힘이 살짝 풀리는 바람에 식탁 위에 쿵 소리를 내며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냄비 안에 든 찌개는 무사했습니다. 그러자 거실에 있던 아들이 주방 쪽으로 왔습니다. 나는 괜찮아. 걱정하는 말이 들려올 줄 알고 괜찮다고 했는데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냥 좀 사 먹거나 하면 안 돼요? 왜 사람 마음 불편하게 그렇게 절뚝거리면서 일을 하세요? 누굴 원망하려고? 뭐? 누굴 원망하다니? 박 씨는 당황하며 대꾸했습니다. 조금 비틀거린 것을 가지고 자신이 누굴 원망한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몸 안 좋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잖아요. 나는 너희 오니까 이것저것 좀 해주려고 했지. 내일 성희도 오고 말이야. 부모가 돼서 명절에 자식들 오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면 쓰냐? 그러니까 그냥 사 먹으면 되잖아요. 아들의 말에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소리겠거니 하고 굳혔던 표정을 풀었습니다. 알았다. 다음부터는 사 먹으면 되잖냐? 그러자 아들 뭐라 더 말하려고 하다가 한숨만 쉬고 뒤돌았습니다. 박 씨가 마저 음식 준비를 하는데 아들 며느리는 사이 다 차려질 때까지 거실에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밥을 먹는데 어쩐지 분위기가 조금 무거운 듯 했습니다. 이것 좀 먹어봐. 차례를 안 지내도 저는 먹어야 명절 지낸 것 같지. 네. 먹고 있어요. 아버지는 왜 안 드세요? 나는 속이 좀 아파가지고. 속이 왜요? 낮부터 더부룩하고 그래. 아, 그러자 며느리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젓가락질이 느려졌습니다. 왜 그래? 맛이 없어? 그러자 아들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자꾸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하시니까 그렇죠. 드시지도 않을 음식을 저희 때문에 요리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좋겠어요. 마음 불편하게. 속이 안 좋아서 그래. 너희는 얼른 먹어. 그러자 마지못해 젓가락을 드는 아들. 하지만 영 신경이 쓰이는지 참 맛없게도 먹었습니다. 물이라도 갖다 줘야겠다 싶어서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끙 하고 앓는 소리가 났습니다. 앉았다 일어나면 늘상 그랬습니다. 무릎과 허리가 안 좋으니 저절로 나오는 소리였는데 오늘따라 그 소리가 거슬렸는지 아들이 또다시 숟가락을 탁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편찮으시면 병원에 가보세요. 갑작스러운 아들의 말에 박 씨가 뒤돌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인상을 잔뜩 찌푸린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명절에 기분 좋게 왔는데 자꾸 아프다고 그러시면 맘 편하게 밥이나 먹겠어요. 놀라서 쳐다만 보고 있자 며느리가 말을 보탰습니다. 예준이 아빠가 좀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아버님이 자꾸 전화로도 아프다고 그러시고. 그 말에 박 씨는 얼이 빠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기억을 되짚어보지만 아들이 이렇게 반응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준 적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아픈데 없냐고 물으면 있어도 없다고 대답할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다고 할 때는 많이 아프니 그랬던 것이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아프다는 말을 하지 말라니 너무 섭섭했습니다. 아픈데 나는 이렇게 고생해서 음식을 했다고 생색을 내고 싶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말을 종합하자면 자신이 꼭 철없는 노인네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전화도 자주 하지도 않으면서 언제 내가 자꾸 아프다고 했다 그래. 그리고 아픈 게 죄야? 저 자식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느라 망가진 몸인데 아픈 게 다 누구 탓인데 배은망덕한 놈. 그래서 박 씨도 뜻하지 않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결코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서름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겉보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지긋지긋하네. 아들의 말이 박 씨의 가슴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아들은 박 씨의 집에 도착한 지 2시간도 안 되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이렇게 가려고 그러냐? 박 씨는 오해를 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몸 아프게 만든 거 참 죄송하네요. 뾰족한 말로 상처를 주고 떠나버린 아들. 박 씨는 허탈하게 밥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아들 맞을 준비를 했던 것이 아니었는데 후회했습니다. 먼저 서운하게 한 것은 아들이었지만 그렇다고 아들을 탓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딸이 와서도 박 씨는 심란한 속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가 요즘 일도 바쁘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회사 관둔다고 그러잖아요. 회사를 관둔다 그래? 사업하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래? 몰랐다. 그래서 신경 쓸 게 많아서 한 소리겠죠. 아들과의 일을 말하자 딸이 아들을 감쌌습니다. 그러는 걸 보니 박 씨 자신이 더 잘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박 씨도 그날 이후로는 아들이 바쁘다기에 다시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멀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박 씨는 여러 차례 병원을 오갔습니다. 친구에게 농담처럼 이제 갈 때가 되었나 보다 하고 말을 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내세요? 그래? 오랜만이다. 네. 어디 편찮은 데는 없으시고요. 그 말에 무심코 병원 얘기를 꺼내려던 박 씨가 말을 삼켰습니다. 아픈 데는 무슨? 없지? 그러자 아들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어쩐 일로 전화했어? 다름이 아니고요.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무슨 부탁? 근데 아들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꽤나 큰 돈을 보태라는 말에 박 씨는 얼른 대답하질 못했습니다. 노후 자금을 탈탈 털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잘 되면 이제 톡톡하게 쳐서 돌려드릴게요. 아버지한테도 나쁘지 않은 조건이에요. 노후 자금을 불려서 주겠다는 말이 그다지 달콤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말년에 혼자서 소소하게 살아갈 만큼 모아두었습니다. 그걸 홀랑 아들에게 줘버리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아들 며느리가 변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이번에 허리 마사지 기계 광고하는 게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거도 하나 사서 보냈어요. 마사지 기계? 네. 허리 아프시잖아요. 예준이 아빠가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냐? 하지만 어쩐지 그런 아들 며느리의 태도가 달갑지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프다고 하지 말라며 화를 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 걱정이 진실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소화 안 된다고 하셨던 거는 좀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 병원은 다녀오셨고요? 아니, 아직 안 갔다. 언제 한번 그럼 제가 모시고 갈게요. 뭐? 네가?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하는 소리는 처음 들어본 것이라 놀랐습니다. 서울에서 여기가 거리가 얼마인데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됐어. 아프면 내가 알아서 갈게. 그리고 약 같은 거 말이야. 택배로 보내는 건 안 해도 돼. 너무 잘 챙기니 이제는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부담이 됐습니다. 생각은 해보셨어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말이죠. 돈 얘기를 꺼내놓고 잘해주면 당연히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박 씨도 내내 고민한 결과를 입 밖으로 꺼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업 자금을 보태주는 건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 아버지,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아들의 목소리. 박 씨도 마음이 쓰였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명절에 했던 말실수 때문에 웬만하면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고민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아들과 사이가 좀 틀어지면서 박 씨도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박 씨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없고 나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프다는 말 몇 마디로 그렇게 지긋지긋하다는 아들인데 진짜로 아프게 되면 외면당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렇기에 박 씨는 더 이상의 지원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죠. 아들이 결혼할 때 보탠 것만으로도 박 씨에게는 무척 컸습니다. 이번이 저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아버지 도움이라도 꼭 받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알지? 그런데 그만한 여력이 안 되는 걸 어떡하냐? 나도 나중에 나 먹고 살 정도는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아니, 그건 제가 다 챙겨드리죠. 아들은 박 씨가 답답하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박 씨는 끝내 거절했죠. 그러고 나서가 문제였습니다. 거의 매일 연락을 했던 아들 며느리의 소식이 뚝 끊겼습니다. 어쩜 이렇게 하루아침에 태도가 바뀌나 싶었습니다. 돈을 대줬다면 달라졌을까? 아니, 그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박 씨는 스스로 잘한 일이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 씨는 며칠째 이어진 복통에 고생을 했습니다. 배가 아픈 것은 의뢰있던 일이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너무 아파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병원에 가려고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결국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뱃속은 누가 쥐어짜고 있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한참 기다리자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박 씨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딸이 박 씨의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위암이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야 알겠지만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말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러게 조금 아프셨을 때 바로 병원에 오셨어야죠. 딸의 타박을 듣고도 멍한 상태였습니다. 딸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박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죠. 박 씨는 휴대폰을 한참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아들에게 연락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박 씨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다. 어쩐 일이세요? 내가 몸이 좀 아파서 말이야. 그런데 더 말을 잇기도 전에 아들의 한숨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또 그 소리냐는 듯한 느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가 곧 쏘아붙이듯 올라갔습니다. 제발 아픈 얘기 좀 그만하세요. 들을 때마다 제가 더 지치는 기분이에요. 자식이 부모 찾을 때는 외면하더니 조금만 아프면 왜 아들만 못 괴롭혀서 안달이세요. 박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침묵이 잠시 흘렀습니다. 뭐라고?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뭐 병원에 같이 가자 소리를 하냐? 아니면 아프니까 병원비를 달라고 하더냐? 저도 제 삶이 있어요. 저도 지치는데 아버지의 그 아프다 소리를 들으면 힘이 빠져요. 투정 부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 알았다. 이제는 투정 안 부리 마. 그러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 씨는 큰 병에 걸렸어도, 아니 설령 자신이 죽더라도 아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아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계속해서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빠한테 연락했어요. 뭐? 말하지 말라니까. 그러고는 박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조직검사 결과 위암이 아니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10년 감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못해도 10년은 더 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암에 걸렸을지도 몰랐다고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했습니다. 이제라도 건강에 더 신경 쓰며 살아야겠다 싶었죠. 퇴원할 때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병원에 계신지 모르고. 됐다. 지긋지긋하게 아픈 애비 보러는 왜 왔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성의가 있으니까 너는 이만 가봐라. 박 씨는 아들을 집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의 부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딸도 직장에 다니는지라 더 이상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 씨는 결국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문득 외로운 기분이 들었지만 이제는 떨쳐내야 했습니다. 남은 평생을 자식에게 기대어 살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박 씨도 홀로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했죠. 퇴원하고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박 씨는 동네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아침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요가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요가라고는 전혀 모르고 몸도 뻣뻣하지만 나이든 사람한테 좋다고 하기에 한번 도전해 보았죠. 그리고 며칠 뒤에는 새로 개강한 붓글씨 수업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식들과 통화하는 걸 낙으로 삼았던 지난날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아들이 박 씨를 부담스러워했던 것도 아들의 잘못만은 아닌 듯 했습니다. 자꾸만 아프다고 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말이죠. 그렇다면 아들만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 씨도 모르게 자식들에게 기댔던 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돈 얘기가 오가기 전까진 아들 며느리가 박 씨를 잘 챙겼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응석을 부렸는지도 몰랐습니다. 얼마 뒤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 전화로 그렇게 말씀드린 거 죄송해요. 그리고 명절에도 제가 너무 심했어요. 고개를 숙이며 하는 말에 박 씨는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 잊었다.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렇게 고생해서 유학도 보내주셨는데 고작 그런 이유로 아버지 탓한 거 다 제 잘못이에요. 앞으로는 너희 시간, 너희 삶방에 안 되게 살 거야. 아버지, 너 탓하는 거 아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맞다는 걸 깨달은 거지.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이 했던 말들이 가슴에 박혔고 아직도 문득 쓰라린 감정이 들긴 했지만 이제는 아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너도 내가 사업자금 안 보태줬다고 서운해 말어. 돈 몇 푼 보태놓고는 자식에게 의탁해 사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요. 아들과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서로가 마음 한쪽을 내려놓는 순간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봄을 맞은 박 씨의 텃밭은 푸릇푸릇해졌습니다. 각종 농작물을 수확했지만 전부 박 씨의 냉장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에게 보내줄 생각부터 했을 텐데 이번에는 동네 사람들과 나눴죠. 박 씨는 이제 자식에게 더는 퍼붓지 않고 또 반대로 기대조차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누구도 섭섭해질 일이 없으니 말이죠.